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정욱 작가의 새집 증후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 분명하다. 새집으로 이사온 뒤부터 간단없이 머리를 묵지근하게 만드는 이 두통은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면서 당장 무슨 수를 내야 할 것처럼 고통스럽지도 않아서 늘 꺼림칙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더욱 불쾌했다. 벽지라든가 내장재가 내뿜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 화합물 때문이리라.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보니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집안을 가득 채운 알싸한 공기를 새집이 주는 상쾌함인 줄 알았던 나 자신이 어리석게만 여겨졌다. 문만 열면 주변 공사장에 먼지 들어온다고 성화인 아니 때문에 환기도 하지 못하고 나는 궁여지책으로 점퍼를 걸치면서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외곽지대인 이곳 삼문동은 때늦은 개발바람이 불어 하루가 다르게 고층 아파트가 밭이건 야산이건 닥치는 대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아파트 단지 앞 4차선 도로는 하루에도 수백 대씩 드나드는 덤프트럭, 레미콘, 중장비 차량 때문에 차도 가에는 늘 두툼하게 황토가 덮여 있었다. 가끔씩 인근 공사장에서 나와 탱크차로 물을 뿌리는 신용은 하지만 맑은 날엔 매캐한 흙먼지를, 비나 눈이 온 다음 날엔 뻘을 만드는 이 흙들을 다 어쩌지는 못했다. 그래도 멀리 북한산 연봉들이 머리에 구름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짜수가 생긴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한창 상가 건물들을 짓고 있는 그 길에서 웬 사내가 술 취한 목소리로 삼손 아파트 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아파트 쪽에서는 거리질서 단속반이라는 완장을 두른 사내 몇이 여차하면 쫓아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곱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일부터 이 길에서 노점상들이 더 이상 장사 못하게 됐대요. 어머, 그래서 저러는구나. 저 아저씨 배추도 좋은 걸로 많이 갖다 놓던데. 멀찍이 서서 치근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구경하던 안압들이 속삭였다. 사내는 아마도 그 길에서 작은 승합차나 손수레를 끌고 와서 야채, 과일, 옷가지를 파는 노점상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았다. 그간 아파트 단지 앞에 이 길은 노점상들에게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고객들이 밀집해 있는 그야말로 노른자위 상권이었다. 수십 대의 노점상 차들이 저녁 되면 도로변으로 늘어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삭막한 아파트촌의 풍경을 그런대로 따뜻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해내고 있었다. 오래도록 지속된 경제난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몰았던 것이다. 노점상에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던 현수막이 며칠 전부터 삼손 아파트 담장에 걸려서 바람에 수스러지던 게 기억났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등 뒤에서 내게 인사를 했다. 삼손 아파트와 우리가 사는 초음 아파트 사이에 경계 통로에서 과일을 팔던 김씨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장사를 못하게 하나 보죠? 예. 왜 그럴까? 주민들도 싸게 물건 사고 좋은데.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부녀회니 노인회니 하는 데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오늘부터 장사하지 말라네요. 그와 알게 된 건 우리 내외가 이 아파트로 이사온 지난 초겨울이었다. 집주인은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였음에도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전세를 주었다.
임대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로 주는 건 불법 아니야? 게다가 이건 재산권 보호도 안 되잖아.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한 아내의 말이었다. 괜찮을 거야. 집주인은 여기 말고도 강남에 자기 집, 또 가게에다 두 군데인가 마누라하고 동생 명의로 아파트까지 있다니까. 설마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게 하겠어? 종부세까지 낼 정도로 부자라는데. 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는 게 불법이라지만 이사 오고 보니 무슨 수를 썼는지 매매가 되지 않는 이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고 아예 이곳에 사는 원계약자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찜찜한 기분을 완전히 삭힐 수는 없었지만 베란다 셰시와 방범창, 보조키, 장판 니스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파트에서 통례였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 날 4명의 인부들을 집주인이 보내왔다. 김씨는 그때 특이하게도 금딱지가 붙은 육중한 명품 구두를 신고 일꾼으로 와서 내 주의를 끌었다. 인부 둘은 드릴 소리도 요란하게 베란다의 벽을 뚫으면서 실시 창을 달았고 그새 김씨와 또 한 사람은 방바닥에 초배지를 물로 적셔서 벗겨내면서 칠 작업을 했다. 병아리의 솜털처럼 노란 장판지가 마르길 기다려 그들은 초벌과 재벌로 레커칠을 했다. 니스보다 라카가 원래 더 비싼데 빨리 마르니까 이걸로 2번 칠하고 그 뒤에 니스 칠을 하는 거예요. 칠이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김씨는 바깥 복도에 서서 지독한 신나 냄새를 피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일러주었다. 김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청년이 칠을 마치고 나오면서 고개를 2번 휘휘 젓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이렇게 매일 핑핑 돌게 취한다니까요. 청년이 자조적인 말투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김씨는 그에게 눈 한 번 주면서 화제를 슬쩍 돌렸다. 그나저나 여기도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서네요. 옛날엔 전부 과수원 아니면 밭이었거든요. 밭도 깨끗한 게 아니라 미나리 꽝이니 뭐 순전히 그런 거였는데. 이 동네 사셨어요? 아니요, 주선동 살아서 좀 알아요. 주선동이면 아파트만 있잖아요. 아직 산 쪽으로는 집들이 좀 있어요. 주선동은 끝까지 재개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보도되곤 하던 곳이었다. 불도저 앞에 누워버린 사람들, 용역회사 사람들에게 육탄으로 맞서던 부녀자들, 이미 헐린 잔해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 넋놓고 있는 아이들을 수년 전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았던 기억이 잔상처럼 떠올랐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굉장히 격렬하던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나 고생이지. 집이라도 한 칸 있어서 그런 대로 재미 본 사람들도 있어요. 떼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염가 그 새끼야. 돈 때문에 인간 대접받는 거지. 재개발되기 전에 누가 그걸 사람 취급이나 했나?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양아치. 청년이 주섬주섬 니스통을 들고 마지막 칠을 하러 들어가면서 툭 던진 말이었다. 아마도 부자가 된 사람의 성씨가 염가인 모양이다. 일을 하면서 그들이 내게 들려준 염사장 얘기는 요즘 와서 흔히 들을 법한 졸부의 전형적인 스토리, 바로 그것이었다. 염사장네 땅이 해방 전까진 일본 놈 거였답니다. 그러다가 덜컥 해방이 되니까 그 일본 놈이 짐을 다 싸놓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염사장 할아버지를 부르더래요. 일본인 지주는 난데없이 땅 문서를 건네면서 자기네가 비록 전쟁에 져서 물러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 테니까 그 땅을 갈아먹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랬다는 거였다. 일본인 지주를 하늘같이 우러러보던 영가는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굽신대면서 자식 대대로 그 땅을 잘 지켰다가 꼭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90 딱 채우고 죽었는데 아들은 일찍 죽고 손주인 염사장이 땅 좀 팔자고 그렇게 졸라도 꿈쩍 않고 도장만 쥐고 버틴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나 뭐라나. 하긴 그 덕에 염사장만 떼부자가 됐죠.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 집에 운장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 땅 다 팔았겠네요. 그럼요, 다 팔았죠. 이 염씨가 땅 판 돈 전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 달라고 손 내미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눈 딱 감고 반은 펀드니 뭐니 하며 금융상품에 넣고 나머지 반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파주에 가서 또 땅을 몇몇 평 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에쿠스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염사장도 야가 빠져서 원금은 안 건드리고 그 이자만 갖고 또 투자를 해요. 강남에도 사우나를 지어갖고 팔더니 수십억을 벌고 순 돈 되는 것만 하면서 치고 빠지니까 불경기 와도 상관없이 돈 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니까요.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다달이 은행 지점장이 와서 이자 갖다 바치면서 갈비다 녹용이다 해대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살살 빈대붙으면서 껌뻑 죽지. 정말 돈이 양반입디다 양반. 파주 땅값 오른 것도 말해야지. 실리콘 총으로 베란다 틈새를 메우던 사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보고 자란 게 지 아버지 농사 짓는 거라서 자기도 늙으면 들어가 박힌다면서 제일 싼 데로 가서 산다고 사놨는데 그게 바로 뭐 LG 필립스 공장 자리 옆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 누가 파주가 요즘처럼 될 줄 알았나요? 두 방의 니스칠이 끝나자 부엌 바닥에 모노룸에 왁스칠을 하면서 김씨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근데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웃깁디다. 부자 된 뒤 제일 먼저 개비한 게 뭔지 알아요? 집 사거나 지었겠죠? 그게 아니에요.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지 마누라를 개비하더라고요. 곁에서 듣고만 있던 아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 남자들이란. 일찍 장가를 가가지고 벌써 애가 둘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중학교 다니는 딸이거든요. 아, 근데도 지 마누라 촌스럽다고 집 하나 사주고 내쫓아버리더니 어디서 찻집 하면서 굴러먹던 여자랑 지금 서초동에 20억짜리 빌라에서 살아요. 가끔씩 애들이 지 아버지한테서 용돈 타다가 엄마 갖다 주는데 애들은 또 참 착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 돈 있다고 너무 티 내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왔죠. 찻집 하던 년 노는 꼴이 얼마나 무식하고 지랄 같은지. 그년도 아마 지 몫으로 돈 좀 챙기면 분명히 도망갈 거예요. 이 구두도 염사장한테 수십 장 있는 티켓 하나 슬쩍 해가지고 장만한 거라니까요. 일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간 뒤로도 한참 동안 김씨의 얘기가 신기한 별세계의 그것처럼 귓전을 떠돌았다. 이마에 난 상처에 반창고를 영절스럽게 붙인 김씨를 오래지 않아 또 만난 건 새로 입주하는 우리 아파트의 세시 공사가 거의 끝난 뒤였다. 그는 다 썩은 파란색 타이탄 트럭에 과일을 싣고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아내가 먼저 아는 체를 했다. 아저씨 그때 우리 집 일하러 오셨던 분 아니세요? 네, 이동이죠?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과일 장사는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그놈의 집수리는 그날잡이밖에 안 돼서 시작했는데 영 시원찮네요. 이제 시작인데요, 뭘. 좀 지나면 단골도 생기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아내는 그의 차에서 귤이니 사과니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선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요? 물건은 어디서 떼오고? 그에게 담배를 권해 함께 피우며 내가 물었다. 굴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떼와요. 저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쭉 아래 개천 있는 데로요. 거기는 우리 아파트에서 뚝방마을이라 부르는 판자촌이었다. 신흥 아파트 단지를 감싸는 산 계곡에서 시작하는 개천 주변에는 많은 무허가 주택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차 있었고 도시 빈민들의 전형적인 동네가 되어 있었다. 주선동 집이 투기꾼한테 팔려서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임신하고 해서 돈 좀 벌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임신했다는 말에 아내가 반색을 했다.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기쁘시겠네요. 아주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세요.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의 상처에 쏠렸다. 근데 그 상처는... 아, 이거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 어제 철거반한 놈들하고 뚝방마을과 인접한 홍천아파트가 완공되자 그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때까지 버티던 집들을 철거하려고 건설회사 직원들이 나왔다가 주민들과 충돌해서 몇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는 걸 나는 어제 저녁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어제 잠깐 보도되던데요. 자식들 다짜고짜 철거만 하면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맨 처음엔 구경만 하고 있었더랬는데 한 놈이 쇠파이프로 동네 사람 맞박을 까니까 확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더 나누고 아내와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신 저기 가봤어? 아내는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뚝방마을을 바라보며 물었다. 전에 한번 바람 쐬러. 뚝방마을에서의 시간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부모들이 모두 일 나가고 별다르게 놀이터가 있는 곳도 아닌 그곳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구슬치기,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았다.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호화스러운 미끄럼틀, 그네 철봉은 그 아이들의 몫이 아니었고 아파트 아이들 몫은 더더욱 아니어서 늘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의 아이들은 속셈에 피아노에 태권도에 컴퓨터 배우느라 나와 놀 시간이 없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아이들의 얼굴엔 과거 내 얼굴에도 있었을지 모르는 순박한 건강함이 흘렀다. 어디선가 풍물 치는 소리는 철거에 대비해 자신들 나름대로 단결을 도모하면서 주위의 아파트촌에 보내는 무언의 시위였다. 쭉쭉 솟은 고층 아파트 틈을 허허롭게 울려 퍼지는 풍물소리는 초라한 아우성이었다. 인터폰 소리가 정적을 깨고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조금 지나자 다시금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탁상시계는 자정도 넘어 새벽 1시가 10분 정도 남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낮에 김치를 담근 아내는 잠든 지 오래고 잠문 원고를 쓰느라 혼자 건넌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던 나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인터폰을 들었다. 저 경비입니다. 김명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금 찾아왔는데.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중에 김명식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모르겠는데요? 잘못 왔나 본데요.
이 앞에서 과일 장사하던 사람이라는데요. 그 김씨였다. 그가 이 밤중에 우리 집엔 웬일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랍니까?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아닌데. 급한 일로 5분만 뵙겠답니다. 그래요? 제가 잠시 나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세요. 나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밤 공기가 싸늘한 경비실 앞에서 그는 잔뜩 어깨를 옹성구리고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하도 급해서. 지금 집사람이요.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을 하랍니다. 그런데 입원 보증금이.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에 조금 안면이 있다는 걸 빌미로 돈을 빌리러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들이닥친 그의 처사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친척분이나 친구들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경비실 인터폰이 울렸다. 네, 경비실입니다. 네, 사장님 지금 여기 계신데요. 네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내였다. 내가 내려오는 기색에 잠에서 깨 인터폰을 건 거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에 만났던 우리 집 수리한 김씨 아저씨가 오셨는데 아주머니가 입원했다고 급하다면서 입원 보증금을 좀 꿔달라네. 임신했다더니. 그게 안 좋은 모양이야.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시고 올라와요. 다음 날 대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내와 병원 앞에서 만났다. 입원한 걸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아내가 서둔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비상금을 내주는 아내의 등살에 그와 함께 병원까지 다녀와야 했다. 의사의 말은 영양 부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유산인데 자궁 내에 혹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다. 그렇게 나가지 말래도 파출 부위를 가더니. 임신한 몸으로 김씨의 아내는 파출부 노릇을 한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이제는 노점상도 당분간 못하게 됐으니 어쩔 거요? 그는 말없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원에 있어봐야 별로 할 일 없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그를 굳이 환자 곁에 있으라고 떼어놓고 택시를 탔다. 번화가인 유리동은 여관들과 스탠드바만이 네온불을 번쩍이고 있었다. 8명이나 같이 쓰는 병실엔 김씨가 초췌한 얼굴로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창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우리를 발견하고 김씨는 일어섰다. 들고 갔던 과일을 내려놓는 동안 아내는 환자에게 다가갔다. 좀 어떠세요? 김씨는 재빨리 아내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왜 얘기했지. 어젯밤에 갔던 초음 아파트. 아, 네, 감사합니다. 폐만 끼쳐 죄송한데 문병까지 와주시고. 김씨의 아내는 그제야 우리를 알아봤다. 병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하얀 피부에 의외로 정돈된 이목구비에 여린 얼굴이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애기야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상심하지 말고. 우선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애기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유산도 해산한 거나 똑같아요. 아내는 옆에 앉아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됐어요. 우리한테 태어나봤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크면서 못난 애미 원망만 할 텐데. 울먹이며 말을 마친 그녀는 기어코 눈물을 쏟고 말았다. 김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외면하고 서서 하늘 봤다 땅 봤다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애 갖기 싫다니까. 기어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바늘방석에 앉은 꼴이 되어버렸다. 아내 역시 더 이상 있어봐야 아직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불편할 뿐임을 알았는지 일어설 김이어서 함께 병실을 나오고 말았다. 그 뒤 나는 나중에 기회 닿으면 대학에 강의나 좀 해볼까 싶어 적을 걸어놓은 대학원 논문 발표 때문에 몇 주간 정신이 없었다. 발표를 마치고 지도교수와 발표자들이 모여 회식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김씨 아저씨가 오늘 낮에 돈 가져왔어. 뭐? 돈을 가져왔어? 고맙다고 이렇게 과일까지. 자기 집으로 좀 오라던데. 저기 뚝방마을 개천 건너는 다리 앞에 있는 가게 옆집이라면서. 아내는 보기에도 탐스러운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담은 바구니를 내보였다. 아니 그걸 그냥 받았어? 그 사람네 지금 돈을 갚을 형편이 아닐 텐데. 그깟 돈 신경 쓰지 말래도 막무가내로 놓고 가는 걸 어떻게 해. 수술하고 퇴원했다는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수술비가 꽤 될 텐데. 그건 나 역시도 궁금한 일이었지만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다. 두 번째로 와보는 뚝방마을은 여전히 별로 변한 것 없는 모습이었다. 주말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젊은 부부들의 산보 나온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어른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머리 굵은 아이들이 이미 여러 군데 포크레인에 찍혀 말라 죽은 가죽나무에 등을 대고 말타기를 하면서 나를 소 닭보듯 하고 있었다. 회색 블럭 담장에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철거 결사 반대,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장하라, 홍천건설 박익두는 자폭하라 등의 섬뜩한 구호가 빨간 스프레이로 어지럽게 쓰여 있었다. 김씨의 집은 의외로 찾기 쉬웠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내는 세제 녹은 뿌연 물이 흐르는 개천을 건너는 조그만 콘크리트 다리 옆에 뭘로 장사를 하는지 좌판만 휑하니 물건 별로 없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비가 새는지 낮은 기와지붕 위에 방수포를 여러 겹 더 씌운 마당 없는 집이 김씨가 사는 집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직 수척한 얼굴에 김씨 아내와 김씨가 나를 반갑게 맞았다. 간단한 문안 인사가 끝나자 김씨의 아내는 준비한 술상을 내왔다. 당신은 저 안채에 좀 가있지. 김씨는 아내를 주인이 사는 안채로 보내고 나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누추한 곳으로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성의로 알고 많이 드세요. 하지만 술상은 차린 게 없는 상이 아니었다. 술은 소주였지만 고기와 버섯을 번갈아 꿰은 산적에 갈비찜, 생선튀김은 손이 많이 간 안주들이었다. 아니 웬걸 이렇게. 저는 어제 저녁에 술을 좀 해서. 선생님 고마운 걸 생각하면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되는데 집사람이 꼭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이 기회에 지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유 별 말씀을. 하여간 잘 먹겠습니다. 듭시다. 우리는 서로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술잔을 비워나갔다. 그래 아주머니 병세는 어때요? 다행히 별 탈 없을 거랍니다. 요양을 잘 알아내요.
그래야 할 거요. 병은 치료만큼 회복도 중요하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됐다고요. 우리들의 얘기는 이것저것 두서없이 이어졌고 여러 잔이 오갔다. 사장님, 저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난데없는 그의 말에 나는 하마터면 담뱃불 똥을 바지에 떨어뜨릴 뻔했다. 방바닥에 떨어진 재를 손가락에 침칠해서 재떨이에 조심스럽게 담으면서 물었다. 범죄라니요? 에야, 또 나오면 되는 거지요. 가난이 죄입니다. 가난한 거야 어디 김형 탓이요. 이 세상 탓이지.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형무소 가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형무소를 가다니?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숙연한 표정으로 방구석에 있던 라면 상자를 열고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한때는 스카프 노릇을 했을 퇴색한 그 보따리를 김씨가 조심스럽게 풀자 시퍼런 만원짜리 뭉텅이 몇 개와 허연 수표들이 나타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김씨를 올려다봤다. 아니, 그게 웬 돈입니까? 나의 불안감은 더 고조되어 방 밖의 동정에 신경이 쓰이기까지 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흘리면서 방구들이 꺼져라고 주저앉았다. 말없이 잔을 들어 술을 입안에 털어넣은 뒤 신음처럼 말을 꺼내는 거였다. 훔친 겁니다. 아니, 정말이요? 누구한테서 이걸... 그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로 타이탄 트럭을 팔았지만 살 때도 헐값이었던 물건을 제대로 팔았을 리 만무했다. 그 뒤 남은 것은 비록 철거 직전의 것이지만 그가 새 사는 500만 원 보증금에 월 25만 원짜리 사글세 빵이었다. 하지만 그 방마저 뽑아버린다면 환자인 아내와 그는 갈 곳 없이 하늘 아래 나앉는 수밖에 없었다. 혹독한 추위는 넘겼어도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 사방팔방으로 그는 수소문을 했지만 유유상종이라고 과일 노점상에서 먹고 사는 그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야 다 비슷비슷한 신세의 사람들 뿐이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은 말짱 거짓말입디다. 암만 돈 모아도 집값은 훌쩍 뛰어 올라버리니까 이놈의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저 앞에서 출발한 놈들이 잘 처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노동에 파출부에 뼈 빠지게 일 안 하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정말 노력하는 걸로 치자면 그 사람들 따라갈 놈들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식 새끼들 공부도 변변히 못 시키고 그야말로 동해에서 밀가루 타다 먹어야 입에 풀칠이나 갠신이 한단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건 무슨 돈이요? 그의 넋두리보다 나는 돈의 출처가 더 궁금했다. 염사장 집에서 훔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말했다. 염사장네 빌라는 비스듬한 언덕이어서 집 뒤로 돌아가면 담장이 상대적으로 앞쪽보다 낮았다. 집안 구조와 모든 시설물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아는 김씨가 그 집안으로 스며드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현관의 배전함에서 전화선을 끊고 전에 하나 챙겨두었던 디지털 도어락에 티스푼처럼 생긴 키를 대자 문이 열렸다. 염사장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안방문을 열었다.
호화로운 킹사이즈 베드에 염사장과 그의 마누라가 잠든 걸 그는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로 깨웠다. 누구야? 질겁을 하면서 일어나는 염사장과 그의 마누라는 꼴사납게도 알몸이었다. 그가 마누라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염사장의 목덜미에 시퍼렇게 날선 과도를 들이대자 염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롱 위에 얹어둔 가방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가방을 열어 돈을 꺼내며 여차하면 딴짓할 기세였다. 김씨가 말없이 그의 목에 칼날을 대고 누르자 대본에 붉은 피가 비쳤다. 던져준 보따리에 염사장이 돈을 꾸려 싸자 김씨는 돈뭉치를 넘겨받고 나왔다. 도둑이야. 그가 거실로 나오자 그제야 마누라가 죽어가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다시 안방으로 쫓아들어간 김씨는 으름장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해 이년아. 떠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니네 새끼들 없을 줄 알아. 거짓말 같아? 큰애가 백제고등학교 1학년 4반이지? 질겁한 염사장은 황급히 마누라의 입을 막았고 김씨는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의 진지한 얼굴 표정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돈 있는 놈들 거 좀 나눠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는 놈은 돈이 썩어 나가는데 이깟 돈 1억을 훔치면 뭐하고 10억으로 훔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이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가난은 이처럼 양순한 사람을 또 하나의 폭발물 같은 분노와 살기에 가까운 적대감으로 무장시키고 있었다. 그나저나 방 빼면 어디로 갈 거요? 아까 그 친구가 강남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자기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조금만 늙으면 된다면서요. 사실 염사장 집 턴 일도 맨 처음엔 그 친구한테 털어놨는데 아주 뒤지게 욕먹었어요. 빨리 자수하라나. 자수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래야죠. 안타까웠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뭐 다른 수는 없어요. 염사장 찾아가서 돈을 돌려준다거나. 이미 신고했을 거예요. 하긴 그렇겠죠. 벌써 밖은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가 갚았던 돈은 어차피 받지 않기로 아내와 얘기가 된 것이어서 나는 지갑에서 아내가 준 그 수표를 꺼냈다. 이건 이사가서 새로 자리 잡는 데 보태세요. 김씨는 비닐 장판만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다 돈을 보더니 펄쩍 뛰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돈이 뭐 할까봐 그러시는 모양인데 선생님께 드린 돈은 차 판돈이에요. 뒤에 차 산 사람 이름도 써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이건 우리 집사람 성이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김씨 앞에 내민 내 손이 잔뜩 무안할 때 김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이래봬도 걸프전 때 참전했던 해외 파병 용사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부시가 전쟁 낸 거 아시죠? 이라크전 말고 걸프전. 네, 알아요. 그거 10년도 더 된 건데. 91년도에요. 사막의 폭풍. 군대 얘기를 하자 김씨는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다. 그래요? 참전용사시네. 의료지원단 어머 업무였죠. 거기 가보니까 역시 전쟁도 돈 지랄이더라고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싸우니 게임이 됩니까? 김씨는 그때의 기억을 단편적으로 주워 섬기다 일어났다. 네, 그때 사진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저기 뒷마당 상자 안에 앨범이 있어요. 이삿짐 아직 풀질 못해서. 그가 일어나 나갔을 때 나는 재빨리 기회다 싶어 벽에 걸려있는 그의 점퍼에 돈을 넣고 그가 들어오는 대로 일어서려고 담배와 라이터를 챙겼다. 도대체 사는 게 뭐길래 저처럼 순박한 사람을 칼든 강도로 만드는 건가? 이 사회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기에 열심히 살아도 삶이 팍팍하기만 한 건가를 생각하니 가슴 그들먹해지면서 갑자기 욕지기가 올라오려는 것처럼 답답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씨 누가 찾는데? 건장한 장년의 사내 목소리였다. 아마 이 집 주인이 모양이다. 나는 요의를 느껴 방에서 나가 대문께로 향했다. 그 집의 유일한 화장실이 바로 대문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취기가 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신을 끌면서 대문께로 나가니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화장실 쪽문을 반쯤 열며 내가 대문 쪽으로 목을 빼는 순간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불쑥 모습을 나타냈다. 누구세요? 김씨는... 그 순간 와랍 내게 달려드는 그의 몸무게를 나는 온몸으로 받아야 했다. 배에 인두를 댄 듯한 통증, 내장이 다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나는 쓰러졌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내 몸이 처박히는 것을 느끼는데 후다닥 튀어 도망가는 소리만 꿈결처럼 멀어졌다. 아니 이봐요. 까무룩이 의식이 꺼져가는데 집주인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이 피, 저놈 잡아라. 사람 찔렀다. 내가 의식이 돌아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니 낯선 곳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여보. 그새 폭삭 늙어버린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당신 기억나? 칼 맞았어. 내가 왜? 아내는 말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날 오후 내 병실로 찾아온 건 경찰관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염사장이 보낸 해결사가 나를 김씨로 알고 잘못 찔렀다는 거였다. 김씨는 그 길로 자수를 했다고 한다. 마취가 풀리고 몸이 조금은 좋아졌는가 싶어 뻐근한 손을 들어 만져보니 배는 물론이고 머리까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이건 왜 이래? 내가 머리를 다쳤나? 나중에 들은 의사의 말이 더 큰 충격이었다. 선생님 정말 운 좋으세요. 자상은 별거 아니고요. 오히려 검사 결과 두뇌에 출혈성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거하느라 수술을 했어요.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늘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 안 오셨어요? 저는 그게 새집 증후군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원인일지도 모르겠네요.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니까요. 네. 그때까지 어안이 벙벙해 영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에게 의사가 병실을 나가며 한마디 더 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운 좋으셨어요.